노트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86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. 그리고 850억 개의 연결세포, 뇌세포의 연결세포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. 우리는 인간은 한번 10 정도가 넘어가면 100이나 1000이나 뭐 만이나 억이나 별로 그렇게 그냥 다가오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하튼 엄청나게 큰 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00cc, 1.4리터, 1.4리터. 그리고 이 850 플러스 850억 개 엄청나게 큰 숫자 굴리는데 만드는데도 왜냐면 우리는 세포를 만들 때 다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. 우리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몸이 되고 그 몸이 계속 세포 죽어나가고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물론 내 세포는 아니지만요. 그렇게 큰 두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. 우리는 지금 아무런 멍 때리고 있거나, 그러니까 기초대사랑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기초 대사량의 뭐 20에서 40%가 두뇌를 그냥 굴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엄청나게 큰 자동차를 공전시키고 있으면 작은 자동차보다도 그 큰 자동차는 공전하고 있으면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. 연료 그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비쌉니다. 그런데 진짜 너무 황당한 것이 이 두뇌가 우리가 여기 위에 보면은 1350cc, 1350cc라고 했는데 뭐 1450 정도입니다. 이게 인간하고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의 거의 서너 배가 되는 크기예요. 침팬지는 저기 위쪽에 보면 400cc라고 나와 있죠. 그런데 그 400cc는 인간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, 한 400만 년 전, 인류가 시작했던 그 두뇌 크기랑 비슷합니다. 이 400cc가 되게 재밌는 게, 사람이 태어나는 신생아의 두뇌 역시 한 400cc입니다. 그러니까, 재밌지 않아요? 인류가 이 진화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400cc였고, 인간이 신생아로서 태어나는 시작점 역시 400cc의 두뇌로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400cc라는 게 지금 우리 어른의 두뇌의 3분의 1, 4분의 1이라고 쳐도 어른 침팬지의 크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. 왜냐하면 침팬지도 그 유인원 중에서도 크고 유인원 영장류 우리 사람이 속해 있는 영장류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큰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. 두뇌 용량이 커진 특히 한 200만 년 전, 그러니까 맨 처음 한 500에서 200만 년 전까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고인류고 200만 년 전에서 지금까지는 호모속인데 그때를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은 200만 년 전부터 지금 한 만 년 전까지는 빙하 시대였던 거죠. 그러니까 살기 척박해지고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있는데 명품 사고 뭐 자동차 사고 뭐 그런 완전 호화 사치 생활을 한 겁니다. 그렇다면 뭔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점점 척박해져가는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큰 두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뇌를 키우는데 또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쓸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 커진 그 두뇌가 유지비 때 뭐 힘들고 먹거리도 돼야 되고 힘들지만 애시당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출산을 해야 되는, 태어나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오게 됩니다. 인간의 신생아 400cc는 이 태어나서 한 3개월은 그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3개월 정도의 그 두뇌 성장 속도와 맞먹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이 인간 두뇌인데, 인간이 두뇌가 커지면 두뇌가 큰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 유명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
여기 이 계란 프라이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산도인 거죠. 태어나는 이 통로, 산도와 그 안에 있는 노른자처럼 보이는 게 두뇌 크기예요. 그래서 보면 이 위에 세, 윗줄에 있는 세 개체는 다 원숭이들이거든요. 뭐 거미 원숭이, 마카크 원숭이 그런 식으로 원숭이인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오죠.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긴팔 원숭이죠. 하지만 유인원입니다. 또 이 딱 맞춰서 나오고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침팬지 두뇌 크다고. 근데 침팬지도는 아주 여유 있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산도보다 두뇌가 커져.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, 아니, 먹고 자라나서 생식하는 게 생명체의 본질인데,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,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 위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. 이렇게 어려운데.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출생을 정말 수백, 수천억을 계속하면서 이때까지 인간이 지내온 것입니다. 인간의 큰 두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. 이 위에 이제 원숭이 엄마를 보시면 맨 왼쪽 이 그림에 이제 아기 원숭이가 나오고 있죠. 근데 아기 원숭이가 나왔어요. 그러면 나온 아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가 이렇게 보듬어 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엄마 원숭이의 얼굴하고 아기 원숭이의 얼굴이 이렇게 맞닿는 게 보이시죠? 그러면 이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자기가 꺼내서 자기 품에 안아서 젖을 먹입니다. 인간의 경우에는 이 큰 두뇌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산도가 타원형인데 타원형의 장축이 90도 회전을 해요.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이 장축에 맞춰서 자기 어깨를 틀어야 되잖아요. 내 어깨와 엄마 이 산도의 장축이 딱 일렬로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장축이 이랬다가 그다음에 산도의 중간쯤에 장축이 이렇게 바뀝니다. 그래서 아기도 거기에 맞춰서 어깨와 머리를 이렇게 뒤틀어서 90도 회전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러고 맨 나중에 산도가 한번 다시 장축이 90도 회전을 해서 바뀝니다.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90도 회전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산도를 들어갔을 때는 이 원숭이 새끼처럼 앞을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 90도 회전을 하는 동안 인간의 아기는 뒤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뒤를 보면서 태어나는 아기를 이 원숭이 엄마가 보듬어 안듯이 아기를 안을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되면 목이 꺾이겠죠. 목이 꺾여서 여태까지 열심히 낳았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인간의 아기는 아니 뭐 밭에서 김매다가 뭐 낳고 왔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서 아기를 받아줘야 합니다. 돌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이 재미라고 해야 되나? 이 다른 동물들의 엄마들은 새끼 낳을 때가 되면 그 봐두었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조용하게 낳습니다. 그때 뭐 괜히 얼짱거리면서 걸리적거리면 그 놀란 엄마는 새끼를 죽이기도 하잖아요. 그 위협을 느끼고 정말 조용하게 혼자 있어야 합니다. 근데 인간 엄마는 어떤가요? 인간 엄마는 딱 산통이 느껴지면 일단 친구를 부르거나 엄마를 부르거나 남편을 부르거나 뭐 그죠, 친구, 누군가가 따로 있어야 돼요.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도 두렵고, 혼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가다가 진통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제왕절개 수술로 들어가야 할 정도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, 그리고 굉장히 생물학적인 거인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매우 다른 사회적인 요구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돌봄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골반뼈를 보면 이 두 번의 이 장축과 단축이
장축이 이 두 번 회전하는 이런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언제부터였을까를 본다면 인간의 아기가 그런 식으로 두 번 회전을 해야 되고 따라서 매우 힘들게 태어났을 거다. 따라서 돌봄이 처음부터 필요했을 거다라는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. 호모 에렉투스의 경우,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, 그러니까 5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까지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두 번 회전의 골반이 호모 속에서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린 인류 진화에서 이 두뇌 용량의 증가 시점인 호모 속은 또한 골반의 이 진화하고도 격을 같이 하고 따라서 난산, 아주 어려운 출산 역시 호모석과 함께 오는 매우 중요한 인간 다음에 이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라는 오늘 강연 주제에 딱 들어맞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. 네안데르탈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화석도 있어요.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골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산도, 출산 과정을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아기의 머리가 이렇게 90도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? 아기 머리 역시 타원형이,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앞뒤로 장축이잖아요. 근데 우리 어깨는 양옆으로 장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기는 태어나면서 정말 몸을 뒤틀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두뇌가 이렇게 척박한 빙하기 먹을 것 없어 죽겠는데 게다가 점점 커지는 두뇌를 무슨 수로 감당을 했겠죠? 왜 그게 필요했을까? 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가 필요해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 로빈 덤바의 사회적 두뇌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어, 큰 두뇌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인 관계의 유지와 형성에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이 무리의 크기, 집단의 크기와 두뇌의 크기가 비례합니다. 그러니까 민간 속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무리가 큰 동물들은 큰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은 두뇌가 크다. 두뇌가 크다. 그리고 이 로빈 덤바의 사회적 두뇌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두뇌의 해부학적인 부위별 비교를 봤을 때, 저 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봤을 때, 사람의 두뇌 중에서 큰 부분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, 사람의 두뇌 옆에 침팬지 있고, 그 다음에는 물개, 뭐, 돌고래, 그 다음에 밑에는 북극곰도 있죠. 여기 나오는 이 초록색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두뇌가 큰 두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인데,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이 인간의 두뇌에서 큰 부분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쓸모가 있는 부위가 큽니다. 이제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, 인간의 두뇌는 절대적으로 클 뿐만이 아니라, 그 큰 두뇌 속에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, 예를 들면 공감을 형성하는,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의 하는 걸, 뭐죠, 마음 이론이라고 하나요?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, 또 그 미러 뉴런, 거울 뉴런, 그런 쪽 사회적인 관계망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큰 데는 뭐 척박한 뭐 환경에서 남기 위해서 큰 게 아니라, 환경은 뭐 어차피 다 계속 힘들고 점점 척박해져 가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사회 환경, 사회 관계, 점점 커지는 그 사회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뇌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큰 두뇌에 힘 입어서 점점 더 커져가는 무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었고, 그 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과 돌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개체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.